은퇴 군인 퇴역자들에 대한 급여, 연금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갑니다.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밀접하고 생활과 밀접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때는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면 이번엔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네. 상원의 35석, 하원의 대부분의 자리, 모든 자리. 예. 근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의 강한 반격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불투명하지만 지표가 없어서 불투명하지만 굉장히 약한 자세, 그렇죠. 약한 스탠스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기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요동이 덜한 것 같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한 5시간 전부터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반영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도 나오고 워낙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나 또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나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될지, 그리고 사실 이 깜깜이 기간이 진행이 좀 오래되다 보면 10월 FOMC까지도 사실 얘기가 좀 나오기 마련인데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의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박사님, 일단 뉴스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리고 셧다운 얘기는 참 그래도 이번 주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은행에서도 이번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단 그 개념부터 셧다운이 뭔지, 그리고 셧다운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가 문을 닫았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부의 돈이 나가는 지갑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완전히 올 셧다운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 부분적 셧다운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불확실하게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재정 지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나가는 40%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빈곤층이 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 네. 그리고 약도 싸게 받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싸게 사는 거. 네. 이게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케이드랑 메디케어예요. 예. 여기는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적으로 돈이 그렇게 확 끊기는 게 아니니까 경제가 그렇게까지 쇼크가 오지 않는구나라는 이제 학습 효과를 갖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정지되는 건 뭘까 보시면은 이 표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표 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IRS라고 이제 국세청 서비스가 중단이 돼요. 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우리 항공이나 운송이 이제 셧다운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살짝 걱정이 늘어나죠. 운송, 항공. 야, 이거 공급망 쇼티지 붕괴? 그러면은 또 약간 디프레스 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급등하거나 뭔가 좀 불안한 게 나오겠네? 예. 이런 이제 불안을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군인들과 관련되는 이제 급여는 다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 관련되는 리스크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핵과 관련되는 이제 핵 안정청도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보안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은퇴 군인 퇴역자들에 대한 급여, 연금 이런 네. 것들은 계속 나갑니다. 그것도 네네, 나가요? 그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밀접하고 생활과 밀접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15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하루짜리가 지금 벌써 몇 번이냐면요. 5번이에요. 네네. 하루 있다가 된 거. 그다음에 이틀짜리가 몇 번이면은 2번. 3일짜리가 한 4번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는 2018년도 12월에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저것도 트럼프 때. 트럼프 때입니다.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경제적으로는 제가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때는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면 이번엔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상원의 35석, 하원의 대부분의 자리, 모든 자리. 예.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의 강한 반격이 시작이 됐다. 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국경 장벽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데 예산을 달라라고 했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불법 이민자 차단 정책을 그렇게 세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못 줘. 안 그래도 재정 지출 너무 많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셧다운 할래. 그리고 긴급 예산으로 그거 그냥 발동해가지고 긴급 예산권이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네. 그걸로 이제 멕시코 장벽 건설할래 해놓고 사실은 대부분 건설을 못하고 개보수 작업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뭔가 정책적으로 약간 드라이브를 걸던 시점에 셧다운을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트럼프는 항상 재치 있고 똑똑하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이랑 트럼프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다들 그러시니까. 근데 요번에 조금 난관에 봉착한 거긴 해요. 왜냐면은 이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이제 메디케어 쪽하고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축소 혹은 폐지한 것을 되돌려놔라. 네. 지난번 OBBBA에서 우리 이제 감세안과 관련된 정책에서 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다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축소를 하는 대신에 트럼프가 자신이 쓰려는 재정 지출, 특히 국방비, 오늘 국방비 관련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1조 달러로 증액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에 국방에다가 전쟁까지 감안해가지고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대신 어딜 줄이냐,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가뜩이나 이쪽을 줄이면서 이쪽 1,000억 정도를 늘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양쪽은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돼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갖다가 10년간 1조 달러 줄인다고 했으니까 한 1,000억 달러 줄이고 그 대신 국방에 늘리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OBBA가 일각에서는 이제 감세만 했다, 감세안의 연장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세율의 인하폭을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인하를 해주는데 그 전에는 7분위 소득으로 나눠줬고 15%, 2분위 소득자 같은 경우 15%인데 12% 낮춰주고 25%인데 22%, 28%를 24로 이렇게 다 낮춰주면서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세가 추가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디덕션, 우리가 세액공제의 규모도 싱글하우스 그다음에 다 이제 결혼한 가정 그 폭이 다 늘어납니다. 8,300에서 16,000, 그다음에 12,000에서 24,000, 16,000에서 32,000,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에서 봉착을 했냐면은 자신이 민주당 정책들을 갖다가 뭔가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재정 지출로 국방비 지출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또 하나는 감세를 또 이렇게 확장적으로 늘려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도 반대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를 해요. 맞아요. 야, 왜 재정을 건전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럼 설득에 그때 이제 당시에 설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트럼프는 우리가 관세 수입을 걷잖아요. 네. 관세 수입이 1년간 잘만 하면요. 1조 달러가 거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매년 대략 추산을 해보면 매년 세입이 주는 규모가 4천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관세 수입으로 1조 달러 벌어두니까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재정 지출을 줄일게요. 라고 해서 합의를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거 줄인 거 메디케이드랑 메디케어 줄인 예산안을 되돌려놓으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면 여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기 때를 잠깐 참고해 보실까요? 네. 일기 때 요 이제 AC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개혁법인데 이게 오바마 케어가 세액공제를 해주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로 계속 지원을 받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세액공제로 또 받고 그래서 보험의 혜택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거의 한 5천여 명, 5천만 명 이상의 분들이 누렸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자신이 지출하고 싶은 쪽은 뭐였냐면은 세액을 낮추고 기업 세율을 낮추고 지출은 무언가 더 드라이브한 쪽에 쓰고 그다음에 국방에 쓰고 싶었어요. 트럼프는. 네. 그래서 이걸 낮추자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총 공세를 하다가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국민들이 일부가 시민단체가 헌법 손을 겁니다. 우리의 기본 생활권과 인권을 침해한다. 네. 그만큼 이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국민들의 뼛속까지 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내 생활, 내 건강과 관련되니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그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요번에 이걸 양보하지 않겠어. 어차피 민주당이 합의 안에서 셧다운이 됐어도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나는 끝까지 관철시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스가 강하게 나가는 상태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들이 지금 셧다운을 시키고 있어. 지렛대 삼아가지고 국민들 건강을 지렛대 삼아서 정부를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 예. 라고 공격은 하는데 그래도 자신은 꺾지 않겠다. 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덤 코커스한테 설득을 다 해놨잖아요. 예.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민주당도 버틸 만한 명분이 있고 네. 이제 트럼프는 버텨야만 되는 상황인 네. 거고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마도 트럼프는 요때다 싶어서 이제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사실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규직 퍼머넌트 인플로이라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에서 어떤 돈을 쓸 수 있거나 재정의 여력이 제한이 될 때는 이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근데 지금이 딱 그 기회거든요. 그동안에 다찌에서 한 30만 명 정도 이제 해고를 했었는데 요때 공무원들을 이제 많이 이제 좀 쫓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페드가 고민이 많던 찰나에 사실은 이제 물가냐 아니면 성장 악화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성장률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약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대신 트럼프랑 이제 민주당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붙어야죠. 네. 붙어서 누가 이긴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치공학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오바마 케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랑 다르게 이제 사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싸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이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완성은 사실 민주당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차후에라도 민주당이 다시 득세를 하고 대통령이 탄생하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공화당의 정책 하면은 사실 의무지출에서 공화당이 만들어가지고 이 법안은 반드시 지출이 돼 하는 항목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차기의 어떤 이제 계속적인 대권 행보를 위해서라도 이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는 게 자신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을 일단은 색깔을 없애버려야 공화당의 정책들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놓고 앞으로 국정을 끌어갈 거니까.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충격이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필요한 부분은 돈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그렇게 안 세도 좀 길어질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런 판단.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치 공학적인 관계 때문에 이번 셧다운은 좀 오래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의료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의료보험이나 의료비가 치솟아서 개인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치공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국방비 뭐 1조를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중간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버틸 힘이 있을까라는 좀 갸우뚱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은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면 백기는 트럼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 뭐 예전처럼 그냥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어느 중간점에서 만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간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결국은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민주당도 끝까지 버티기 힘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리 요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소셜 시큐리티가 대부분 이제 저소득 지원이나 아동 관련되는 건강보험 지원이나 노인 관련되는 소득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에
일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디케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이 양쪽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합치면요 거의 2조 달러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이 지금 미국이 7조 달러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30%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이쪽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표에서 잠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메디케어는요. 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연방 정부한테 어떻게 하냐면 노인들이 나 어떤 질병 목록들이 있습니다. 질병 이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나는 질환을 이제 그 진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요. 근데 메디케이드는 달라요. 나이, 연령 이런 거 관계없이 질병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가 많고 그 대신에 판단은 누가 하냐면은 주정부에서 합니다. 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이면서 막 질환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메디케이드의 돈은 연방 정부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직접 판단해서 돈 주는 건 메디케어고 네. 주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연방 정부한테 돈 빌려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메디케이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디케이드에서 항상 빵꾸가 나요. 왜냐하면 주정부에서는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론과 이제 자기 신의 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네. 되도록 지급을 하자는 주의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 책정을 해 놓긴 해요. 항상 이렇게 이제 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 금액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메디케이드가. 그리고 네. 이제 헬스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 금액들이 이제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 금액이 항상 오버를 해요. 연마다 보면. 왜냐하면은 책정을 해놨어도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주정부에서는 빠꾸를 시키거든요. 우리 이제 예산 바닥났어. 네. 근데 연방 정부에서는 빠꾸를 시키거든요. 근데 주정부에서는 빠꾸를 안 시켜요. 받아줘요. 그리고 지원을 해준 다음에 연방 정부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그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또 가지고서 돈을 빌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꾸가 많이 나는 겁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건강과 인권과 국민적인 어떤 권리, 기본권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셧다운까지 밀고 나가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이것에 대한 예산 방만과 재정 적자에 대한 공격을 또 면치 못하는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냥 우기기도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무조건 여론을 뒤에 하고 있는 건 아니겠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불법 이민자들까지 받아. 이게 바로 메디케이드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네, 네. 양쪽이 다 그러면 일정 부분 부담이 있군요. 부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를 좀 뜯어보니까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안에를 뜯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와중에 그러니까 셧다운 직전에 트럼프가 국방비 1조를 얘기한 의도는 뭘까요? 그건 이제 내부에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뭐 예산안 통과가 아니라 내부에서 합의를 받고 이 스케줄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뉴스를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블러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항상 어떤 예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꾸리고 발표를 할 때는 항상 그 모티베이션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세액 공제를 할 때도 그거를 더 넓히고 그다음에 IRA에 들어갔던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를 뺐잖아요.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AI 관련되는 여러 가지 펀딩, 스타게이트 펀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동시에 했었거든요. 규제 철회까지도 함께. 그러니까 뭐냐면 하기 전에 일단 명분과 이유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는 거죠. 정책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블러핑이고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이런 블러핑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건 이제 투표를 해서 합의를 보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이제 그 대신 이번에 세게 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네네. 보안이 아니라 안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 향후에 표결 대결로 가더라도 공화당 내부의 결속을 더 강하게 다지려고 국방비 늘리는 거는 다지려고. 그러면 요번에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을까? 이제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내년에 트럼프가 얘기할 정도면 내년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옛날에 그때도 큰 국방, 강한 미국 군인들의 강한 거, 막 군사 이걸 강조했는데 그때 사실 군비 관련된 예산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오바마 때는 군비 예산이 평균 이제 그 연마다 달랐지만 한 8천억 불 받아서 썼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때는 정작 6천억 불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제 개인 추정으로는 그때 어떤 못 썼던 것에 대한 한이 많이 있을 거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국방 관련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더 강한 선언을 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건 좀 주제와는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미국이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이제 이름 변경한 명칭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려나? 일으키려나? 막 그런 걱정까지 했었거든요. 네. 전쟁부로 바뀐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닌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해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이제 항상 우리는 걱정을 안고 살아야 되는 시대는 맞죠. 특히 중국해에서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사일 개발부터 시작해서 잠수함이 활동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 명분을 보면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는 감세안을 해서 세입이 주는 거를 감안하면서까지 자신이 돈을 벌어들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공화당 결속을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방 관련돼서는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분이 필요한 거죠.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늘리고 여기를 깎는 건데 야, 건강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논리가 시작이 되면 사실은 이 싸움이 계속 길어지면은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은 너무 방만해지고 그렇죠. 실제로 미국인만 또 받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나 뭐라 그래야지 방해를 놓고 있네, 해방을 놓고 있네. 예. 트럼프가 진짜 뭔가 성견지명에서 전쟁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너무 위험한 거야. 여론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트럼프가 사실 우리도 학습을 했지만 트럼프도 학습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 때 이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자신의 식으로 건강개혁법으로 축소하면서 만들려고 했다가 그때 지지율 56까지 가던 지지율이 52, 51로 확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치 게임 논리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명분 때문에 위화감도 조성을 하는 거고 예산을 위한 빌드업 차원에서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안들 특히 이제 셧다운과 관련해서 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 발작을 하거나 튀는 상황은 아닌 건데 이게 또 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할까요? 근데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제가 추정하는 기간이 일기 때 35일 그 이상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나리오고 시장이 바라는 방향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될수록 무력해진 페드와 파월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사실은 데이터 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정책들은 지난번 이제 잭슨홀 미팅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효 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하겠다.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테일러 룰로 어떤 금리가 적정하다는 수준이 레벨이 나오는데 그거의 하한폭을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때그때 지표 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린스펀이 이제 금리 정책을 할 때 6개월 후를 바라보고서 새가 있는 시점에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서 던진다. 금리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은 그때 보고 대응한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시장에 오든 참여자들과 똑같이 지표 보고 판단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부분이 이 셧다운 기간 동안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방정부의 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연방정부의 해고 건수는 직간접적으로 페드도 그거를 공유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그러면 지난번 바로 직전에 GDP는 상향이 됐지만 네. 그 전에 발표됐던 최근 올해 이제 8월에 신규 고용을 보면 민간 고용을 보면 논판 페이럴이 2만 2천 증가에 그쳤단 말이죠. 거기서 공무원들의 이제 일자리는 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민간도 사실 제일 중요했던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이 기업 경기 투자와 직결되는 이제 산업군이거든요. 네.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회계 관리, 건물 관리, 임대 관리, 자산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많이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사업을 새롭게 하는 회사들이 적어질수록, 그럴수록 요 관련되는 민간 고용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잘 될 때는 30만, 40만까지 늘었던데요. 거기가 감소가 나와요.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불투명하지만, 지표가 없어서 불투명하지만 굉장히 약한 자세, 그렇죠. 약한 스탠스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기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요동이 덜한 것 같다. 다만 이 정치공학적 게임이 왜 그러면은 요번에 불확실성은 뭘까? 어쨌든 시장의 방향과 모든 정책자들, 그다음에 경제 참여자들은 뭘 바라보고 가죠? 반도체 수익 공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금 감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말 내년 초에 이루어질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그리고 아직 연방정부 계류 중인데 대출 확대 정책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방향대로 가고 있다가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책이나 이런 게 약간 혼선이 생기면 가던 길을 갔다가 약간 멈추거나 돌아가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멈칫멈칫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참. 그 배경이나 속내를 설명해 주시니까 시장의 반응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연준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보는데 네네. 그러면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밀고 있는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성이나 틀 내용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OBBB 저도 너무 길어서 항상 여기서 이제 개인들에 대한 이제 세율을 갖다가 소득 분포를 가장 큰 틀은 7분위수로 나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범위는 안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은 1분위, 그러니까 7분위로 갈수록 가장 높은 소득자입니다. 근데 이게 수정이 됐어요. 원래는 지금 6분위하고 7분위를 보면 39.6, 그 다음에 37로 나눠졌고 35, 6분위 수는 35가 그대로 35로 됐잖아요. 여기가 원래 낮추려는 폭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 내부의 프리덤 코커스파 있잖아요. 여기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왜? 세금 감면을 하더라도 중저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받아들이겠지만 왜 부자 감면까지 해야 돼? 부자 감면의 폭은 원래 부자는 증세를 해라고 요구했다가 아니야, 세율의 폭은 방향성은 동일해야 돼라고 해서 그나마 덜 낮추게 돼서 6분위는 35, 35 그대로 되고 그다음 7분위는 약간 낮추는 대략 이제 4%, 2.6% 정도만 낮추게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득 수준의 범위를 다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예전에는 7분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됐냐면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 11억 원까지가 최고 부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14억 이상, 그러니까 11억 이상만 최고 부자로 여기다가 넣어줬는데 7분위를 이번에는 14억 이상, 부부 합산 소득 14억 이상. 그러니까 더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을 충분히 허용하면서 세율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추가 감면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액공제 규모도 당연히 거의 더블 카운팅이 됐죠. 더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가해서 반도체 세액공제까지 더 늘려놨고요. 그러면서 이 세금 감면과 세액공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부분을 총괄해서
10년간 1조 달러니까 매년 1,000억씩 계속 깎아 나간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OBBA 때문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ACA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강보험 개혁법 요걸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요걸 축소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총 숫자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1,600만 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혜택을 못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구조가 이렇습니다. 메디케어로 받거나 메디케이드로 받아요. 그래서 국가 보조로 보험의 혜택을 받아요. 네. 근데 병 종류가 여기에서 혜택이 못 받는 거는 사적 보험에 가입을 해요. 네. 그 대신 자기 돈을 내고 그 오바마 케어의 세액 공제를 통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줄여버리고 여기를 줄여버리고 오바마 그 세액 공제를 갖다가 확 축소를 해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1,600만 명 정도의 이상의 사람들이 앞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네. 그만큼 이제 금액을 축소하고 종류도 축소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당시에도 논쟁의 쟁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벤스 의원의 투표 한 발 차로 결국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나름 칼을 갈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네. 요번에 한번 보자. 쉽게 안 넘어가리라. 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버틸만 해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차후에 축소를 해버리면 다음에는 이제 거의 민주당 대통령이 못 올 수도 있는 위기의 가능성까지 있는 좀 큰 요소인 거죠. 그렇게 좀 팽팽하고 각자의 중요한 그 정책들을 밀고 있다 보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어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들을 보면 어쨌거나 항상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 제기가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트럼프가 뭐 어느 정도 대안들은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공화당 내에서도 용인이 될까? 지금의 정부 부채들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스탠스와 지금 미국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41조 달러까지 높여놨으니까 사실은 이제 내년도 초반, 내년도 상반기까지 정도면 거의 다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확히 말하면 재정 지출은 줄인다고 했지만 그 표현에 그 어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 증가분을 고려한 만큼의 금액만 쓰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규모는 확실히 늘어나는데 네. 자연 증가분만 늘리고 네. 그 이상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 지출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이 뭔 소리야. 이게 24년도에 6조 8천억 나갔는데 25년도에 7조 쓰고 그 다음에 7조 2천억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요소만 고려해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초강경파들한테 합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기 때도 매년 재정 지출 개혁을 세웠는데 어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긴 하나 1기 때도 항상 지출이 그리고 적자가 규모가 그리고 부채가 10에서 15%를 항상 매년 상회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채 리밋에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그 부채가 많은데 예. 국채 금리의 변동에 의한 이자 지급이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을 트럼프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 미국 국채 부채를 보면 한 30%가 변동금리에 노출돼 있고 팁스에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걸 맨날 강조하죠. 이것 때문에 부채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국채가 방해를 받는다. 즉 잘 사지 않거나 수급이 약간 약화되거나 네. 입찰이 저조해지거나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 몇 달 뒤이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오죠. 네. 자, 그럼 뭐냐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돈을 만들어 놓고 국채를 부채가 더 늘던 적자가 더 늘던 무한히 채권을 살 수 있는 자금의 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내년도 초반에 이제 상용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기. 왜냐하면 그렇죠. 발행 주체는 CBDC는 주체가 연준이 됐든 아니면 정부가 됐든 하여튼 국가 사이드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사이드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부도가 나면 책임은 정부 안 져요. 근데 지금 베세트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죠. 22조 달러 정도가 지금 미국의 M2 유동성인데 그 정도 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내 돈 1달러 가지고 가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아바타 돈 1달러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담보자산으로 쌓이고 그 담보자산은 어디에 주로 투자되냐면 미국채 투자가 되죠. 네. 물론 CP나 다른 데도 투자를 하긴 합니다. 서클러는 다른 자산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미국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극단적으로 그 22조 달러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돈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2조 달러에 마르지 않는 샘물에 국채 돈이 투자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점이죠. 그럼 매년 추가 발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할 때마다 미국채는 소화가 되죠. 네. 이 모형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으세요? 일본이죠. 일본이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잖아요. 250% 항상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예금이 다 뭘로 들어가 있죠? 미국 국채, 일본 국채로 다 JGB로 다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의 돈이, 국민의 돈이 다 국채로 들어가게끔 해놓으면 국채가 적자가 되든 부채가 많든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그 로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로직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열심히 그렇게 국채를 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선가 네. 우리 이제 뱅크런처럼 코인런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신용 붕괴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면 국채 살려고 돈 담보자산에 쌓아놓은 돈이 다 찾아가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주축은 디파이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예금도 하지만 대출도 해주고. 근데 조건은 대출은 더 싸게, 예금은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그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생태계를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일부 거론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관찰, 감독, 그리고 공시를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갈지를 고민을 한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영국도 그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은 연구를 더 심도 있게 많이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20년 초반에 지금 할 예정인데, 현재는 그러면은 어떤 상태일까? 저는 지금 데모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고, 약간 이제 속된 표현이 좀 마루타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인 것 같냐면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 브라질 같아요. 지금 브라질은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네. 결제부터 시작해서 송금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브라질 모형을 보고서 이 런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신흥국 쪽, 특히 남미. 그럼 뭘 근거로? 그냥 USMCA를 통해서 브라질한테도 압박을 많이 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브라질 현 정부가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네. 근데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못하는데 전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되게 친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50% 관세를 부과해야 돼.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지금 테스트 모형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서 한 3, 4개월 테스트 해보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바로 시행을 하면 되니까 뭐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뱅크런처럼 갑자기 자금이 확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꽃놀이패처럼 그럼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써먹으려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 나왔다. 왜냐하면 뭐 CBDC나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렇게 큰 다른 바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동성이 가짜 돈으로 이제 아바타 돈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전자화폐로 원래 유동성으로 나오느냐 이 차이인데, 네. 중요한 건 이 책임의 소재가 스테이블은 이제 민간에 있으니까 사실 속 편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관세인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빵꾸 나는 돈들을 메워갈 수 있을지 그 관세 전략에 대한 성적표는 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못 메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일기 때도 못 메웠고요. 이번에 못 메웠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가 그 얘기를 아까 우리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제 설득을 할 때 네. 매년 1조 달러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최근 9월까지 이제 성적을 보면 2천억 달러 지금 걷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랑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기존에 사던 만큼 미국인들이 많이 사면 1조 달러만큼 관세 수입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그전처럼 많이 산다고 한다면 경제학자들이 이제 옥스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모델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한다면 25% 관세율이 CPI에 미치는 영향은 0.5 이상입니다. 그래서 3% 초반대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가 안 오르잖아요. 네. 특히 CPI에서 보면 상품 쪽이 안 오르잖아요. 서비스 물가가 오히려 지금 더 약간 변동을 보면서 좀 괴롭히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가 오히려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럼 이 현상은 뭐냐면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가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은 먼슬리 이제 무역 적자의 폭이에요. 무역 적자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죠. 이게 뭐냐면 수출을 일부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수입 감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빠르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 이 현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지금 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신차 가격을 보시면 신차 가격이 오르질 않습니다. 네. 0.5, 1% 내외에서 움직여요. 네. 중고차는 어떨까요? 지난달에 중고차 가격은 거의 5%가 6%를 상승했어요. 갑자기 안 팔리던 도요타 혼다의 중고차 가격이 뭐 예를 들면 6,000불 하던 게 8,000불, 9,000불에 이렇게 팔려요. 예.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쉽게 말해서 정말 비싼 신차는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는 상품이거나 네. 아니면 관세가 붙어서 부속품이 들어가서 포드, 뭐 GM 이제 픽업 트럭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 가격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미국에서 픽업 트럭 팔리는 게 1억 4천, 1억 5천이거든요. 그거에 안 사겠다는 거죠. 왜 안 사냐? 일기 때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국에 협의해가지고 관세를 낮추는 거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이걸 왜 굳이 미리 사야 돼? 그러니까 당장 자동차 필요한 사람들은 뭘 어디로 눈을 돌리죠? 중고차로 눈을 돌린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주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용어긴 한데 바로 조세 저항이죠. 이 가격엔 내가 상품을 못 사겠어.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가계 총소득은 지금 26조 달러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소비의 지연이다. 나중에 트럼프도 어쨌든 협의는 볼 거니까 나중에 사겠다. 일기 때도 2년 차부터 세졌다가 3년 차에 확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사겠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참고로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지금 걷어들이는 그 먼슬리에서 임포트 밸류에서 걷어들이는 이제 타리프 그러니까 관세율의 수익률이 누가 제일 높냐면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규모 수입하는 규모에서 떼는 거 네. 이제 관세 떼는 거가 지금 국가로 보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떼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중국하고의 유예, 관세 유예, 그다음에 협의 가능성을 자꾸 놔두고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에서 이미 많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여기서 더 자극 건드릴 필요는 없는 상태이고 일단 더 걷어야 되는 예를 들면은 재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총 규모에서 걷어들인 관세율이 좀 높아요. 네. 한국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압박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를 이제 먼저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USMCA를 먼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놓고 동맹국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중국을 합의를 끌어낼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저것만 보면 멕시코랑 캐나다를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저기서는 워낙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랑 일본한테 자꾸 선불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특히 자동차 공장들이 이미
일기 때 너무 많이 빠져나가 있어서 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세게 관세율은 부르지만 여기는 어쨌든 멕시코, 캐나다도 미국의 수출에 너무 의존이 많고 그리고 반대로 멕시코, 캐나다의 상품, 기본 부품들, 자동차 부품들 이런 거에 대한 미국 의존도도 너무 많고 서로 너무 얽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세게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소프트하게 합의를 봐야 되는 데가 멕시코, 캐나다죠. 예. 그러면 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 관세와 관련해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는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수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트럼프 방식은 그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식의 정통 방식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GDP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소비가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상품 소비는 그냥 슬로우하거나 횡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 얘기한 것들이에요. 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렌탈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은 당장 써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살아가려면 써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상품은 좀 기다렸다 사도 되는, 특히 내구재 소비는 늘지 않고 감소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먼 미래를 보면 내년도까지만 참으면은 픽업 트럭 더 새 거, 더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때까지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이러한 현상이 항상 트럼프는 돈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관세 때문에 심리 불안한 거, 소비를 지연시키는 거 이런 거를 메꿔요. 네. 항상 메꿉니다. 근데 메꿔 나가다가 보통 이게 효과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한테 이제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얘한테 실적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네. 100m를 갖다가 이제 13초에 뛰어요. 근데 12초에 끊게 하기 위해서 네. 얘한테 막 이제 건강 음료와 단백질 음료를 갖다 엄청 먹여요. 네. 근데 먹어도 조금씩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면은 먹어도 효과가 없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력을 다 쓰는 구간에서는 더 먹어도 잘 뛰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보통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그 맥시멈 기간이 보통 통상 2년인 것 같아요.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페드한테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라도 해줘라, 도와줘라 옆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에 의한 영향들이 결국에는 이런 소비의 지연이나 그다음에 주택 렌탈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담들을 좀 축소시키고 가계가 상품 소비로 조금이라도 더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다.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미국 지금 AI 좋고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조업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조업의 총 볼륨은 GDP 대비해서 15년도 그쯤에 GDP 대비한 비율이 한 14%, 15% 됐거든요. 지금 8%대까지 떨어졌고 잘 되는 쪽은 오로지 반도체만, 빅테크만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쪽은 사실은 평균 그 자금을 끌어들이고 자금을 갖다가 모집하는 이제 평균 금리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입장에서 정책의 카드는 다 썼고 나머지들은 이제 페드한테 금리 인하를 이제 유도를 해서 돈도 좀 쓰게 하고 그다음에 가게도 기업도 투자를 좀 제조업도 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원하는 거죠. 네,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통화 정책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팀팩을 계속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관세나 아니면 뭐 셧다운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여기에 수요는 지연되지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로 대량 실업까지 나타나지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는 저 끝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나? 그게 중간에 하나 딱 과정에 하나 다른 게 있죠.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면서 유지가 되면서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품 수입을 안 하죠. 네. 상품 소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조세 저항인 거예요. 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관세도 많이 거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관세는 뭔데? 일기 때 우리가 겪어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관세는 원래 유럽 중세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원래 사치품에 매기는 게 관세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게요. 원래 1,000원짜리였던 고무장갑이 네. 갑자기 1,400원이 돼요. 네.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맨날 쓰던 목재 기구나 예. 집 이렇게 수리하는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10만 원 돈이면 됐는데 15만 원, 14만 원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사치품이라고 이렇게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안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계속 산다면 관세도 거치고 그걸로 돈도 메꿔서 재정 지출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네. 거기서 핀트가 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만큼 페드 파월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오를 거야.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딱 바뀌잖아요. 네. 뭐라고 나오냐. 이게 일시적이고 국지적으로 막 대폭적인 상승이 아니라 일부의 주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바로 잡은 거죠. 근데 왜 금리 인하 안 해? 그러면서 스티븐 마이런을 갖다가 이제 등장시키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면서 네. 당신들은 틀렸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정책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아직은 흔들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뭐가 됐든 뭐 기승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의존 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한 게 그러니까 인플레를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잡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은 그 과정 중에 있긴 합니다만 네네. 일단 트럼프 전략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게 현상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뭐 이거는 최소한 10월 FOMC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네. 10월 FOMC 얘기 잠깐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 셧다운에 돌입한 이후에 FOMC의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 감이 잘 안 와가지고요. 일단 다음에 이제 FOMC는 금리는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표를 못 봤으니까. 뭐 너무나 이제 후행적이고 나온 지표에 디펜던트 되어 있는 모든 연준 인사와 파월 의장이 뭔가 결정은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뉘앙스는 비둘기적으로 변화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셧다운 기간이 만약에 10일, 15일 이상 길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 해고는 이때 더 많이 이루어질 거고 보면은 뭐 명약 관화하거든요. 이제 9월, 10월 민간 고용은 숫자는 어쨌든 이제 BEP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10만 미만이면 경제 둔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피터슨 연구소는 8만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8만 이하든 10만 이하든 어쨌든 그 언더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아마도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의 폭이 좀 세질 거지. 지금 파월 의장의 이런 현재 스탠스에서는 지표 안 보고는 안 움직일 것이다. 이제 12월 돼서 지표가 확실히 계속 10만 이하, 5만 이하권을 확인하고서 한번 이제 제스처상 한번 해주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제 10월에 근데 많이 약화돼서 얘기는 할 거다. 요 정도.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금리에 대한 터치는 힘들 텐데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도 어쨌거나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 것뿐이지 다 캐치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10월에는 금리는 안 건드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대량 예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도.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나 지금 현재 어쨌든 끌고 있는 파월 의장의 입장과 지금 연준의 인사들이 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에 정치화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치에 대한 해석이 내 입장과 상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좋게 해석이 됐다가 나쁘게 해석됐다가 맞아요. 이런 경향성이 너무 강해요. 네. 대표적으로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바이든 때 임명을 했는데 물가 4%, 5%에서 4% 가는 국면에서 물가가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가 지금
물가가 지금 3%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내릴 수 있을 때 내려야 된다. 파월 의장하고 비슷하게 그때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입장이 싹 바뀌어요, 지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표를 안 봤기 때문에 이제 페드는 이번 달은 이제 10월 달은 이제 버틸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저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 이거는 좀 우문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궁금해서 하나만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부족하니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뭐 비둘기적으로 워딩은 할 수 있다지만 금리는 동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네. 연준의 어떤 독립성부터 해서 네. 신뢰도랄지 네. 뭐 실력이랄지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그거 깨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뭐 페드의 입장 자체가 뭐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리의 유효 한선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논의는 다음 연준 의장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미 다 깨졌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데이터 제공을 안 한다고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갑자기 멈추면 이게 맞나 싶다가도 하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네. 된 지는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적 해석으로 지금 계속 통화 정책이 네. 나오는 거지. 네네. 내년 되면 더 할 테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립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을 22년도에 물가가 막 오르고 있었을 때 파월 의장이 몇 번의 잭슨홀 미팅과 이제 시장에서 기자들도 많이 물었었어요. 예. 그러면 중립금리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거기까지 내릴 수 있다는 기준이 되니까 네. 되게 중요한 잣대잖아요. 근데 이것을 추산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조차도 그거 너무 원했잖아요. 네. 그 말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고 최근 들어서야 중립금리 수준은 3% 중반인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라고 기자회견 때 그냥 언급을 한 정도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기 꼴이 없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점도표도 예전처럼 그렇게 안 보고 그러니까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안 보고 이제 친 트럼프, 반 트럼프로 해석을 하기 그렇죠. 판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네네네. 참 셧다운으로 시작해가지고 FMC까지 얘기를 했는데 참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다. 다만 또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고 또 여기에 따른 그 속내까지도 풀어주셨으니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걸 필두로 해서 저희들 또 한번 뉴스는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박사님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